심해에서 녹음된 정체불명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을 연구해도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고, 어떤 소리는 지구상 어떤 생물보다 크게 울렸지만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지금부터 소개할 10가지는 바다 깊은 곳에서 들려온 가장 섬뜩하고 미스터리한 실제 소리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입 부탁드려요. 10위. 바다의 라이트세이버 스타워즈 사운드. 밤바다를 헤엄치고 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피용, 징, 피용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스타워즈 영화에서 라이트세이버를 휘두르는 것 같은 소리예요. 전자음처럼 들리는데 기계적이고 인공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레이저총을 쏘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실제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잠수함이나 군사장비에서 나는 소리라고 여겼죠. 아니면 수중연구시설의 기계음이거나 누군가가 바닷속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물이 이런 소리를 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001년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근처 해양 음향학자 제이슨 게담키 박사가 연구선 뒤에 수중 마이크들을 주렁주렁 달고 끌면서 지나가는 고래 소리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조사였죠. 혹등고래나 대왕고래의 노래를 기록하려던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녹음된 소리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게담키 박사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어요. 놀랍도록 크고 복잡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비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기계적으로 또는 합성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들렸거든요. 고래가 낸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을 고래 음향학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에게 보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한 전문가의 반응이 압권이었어요. 매우 흥미로운 소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물학적인 것이 이런 소리를 만들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혹시 호주 해군이 그 지역에서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게담키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는 수년에 걸쳐 이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집요하게 추적했어요. 소리가 나는 위치를 정확히 찾고 그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건 외소 밍크 고래였어요. 수염 고래 중 가장 작은 종이죠. 길이가 7에서 10m 정도 되는데 대왕 고래 같은 거대한 고래들에 비하면 정말 작습니다. 그리고 이 고래들은 특이하게도 바다 표면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고래는 숨을 쉬러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물을 뿜어내는데 외소 밍크 고래는 그런 행동도 거의 안 보여요. 숨 쉬러 올라와도 조용히 공기만 들이마시고 금방 내려가 버립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그래서 관찰하기가 정말 어려운 종이에요. 어떤 해양 생물학자들은 평생 바다를 연구해도 야생에서 외소 밍크 고래를 직접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더 신기한 건 이 소리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담키 박사도 인정했습니다. 수염고래들은 성대가 없거든요. 우리처럼 목청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빨고래들처럼 머리에 특수한 음파 발생 기관도 없고요. 과학자들은 아마 후두 부분에서 소리를 낸다고 추정하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계적이고 전자음 같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생물학적 구조로 레이저총 같은 음색을 만든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스타워즈 사운드의 특징은 이래요. 3번의 빠른 펄스가 있고
그 다음 길게 이어지는 음이 나옵니다. 주파수는 50Hz에서 9400Hz까지 다양한데 이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수영하는 사람 근처에서 고래가 소리를 낼 때 실제로 물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버들 중 일부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어요. 아주 가까이 있으면 소리의 진동이 가슴에서 느껴지기도 한대요. 물은 공기보다 소리를 훨씬 잘 전달하니까 그 진동이 몸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스피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고요. 흥미로운 건 외소밍크 고래가 스타워즈 사운드 외에도 여러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돼지 같은 꿀꿀거림, 신음, 트림 같은 소리도 내요. 정말 다양하죠? 마치 고래계의 성우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낼까요?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게담키 박사는 스타워즈 사운드가 번식과 관련된 신호일 거라고 추정했어요. 혹등고래 같은 다른 고래들이 짝짓기 시즌에 복잡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수컷 외소밍크고래가 암컷에게 자신을 광고하기 위해 이 소리를 낸다는 거죠. 나 여기 있어. 나 건강하고 강해라고 외치는 거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영역 표시일 수도 있고 먹이 사냥과 관련된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고래를 직접 관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 소리를 내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 외소밍크고래는 관찰이 정말 어렵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소리가 사실 20년 넘게 알려져 있었는데도 아무도 정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해양 관측자들 중 일부는 1980년대부터 이 소리를 듣고 녹음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걸 기타피쉬라는 환상의 물고기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대요. 기타피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동물이에요. 그냥 분류할 수 없는 물고기 소리를 뭉뚱그려 부르는 이름이었죠. 마치 기타 등등처럼요. 과학자들조차 이 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오히려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마리아나 제도 근처 북태평양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발견되었어요. 미 해군이 고래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글라이더라는 자율수중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잡힌 겁니다. 이 소리는 서태평양 바이오 토왕이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스타워즈 사운드와 비슷하지만 약간 달랐습니다. 낮은 주파수 쉬는 부분은 수염고래의 전형적인 소리인데 트왕 하는 금속성 소리가 독특했어요. 연구자들은 이 소리가 브라이드 고래가 내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수염고래 울음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리건 주립대학의 해양생물 음향학 전문가 샤론 뉴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낮은 주파수에 쉬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수염고래 소리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붙는 그 금속성 토왕이 이 울음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런 새로운 타입의 수염고래 울음을 발견하는 일은 정말 흔치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계적인 소리를 낼까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질까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 소리를 낼까요? 수컷만 내는 걸까요? 암컷도 내나요? 연구자들은 답을 찾기 위해 탐험을 계획하고 있어요. 뉴커크 박사는 말합니다. 음향 위치 추적을 해서 동물들을 찾고 생검 샘플을 채취해서 정확히 무엇이 소리를 내는지 알아내고 싶습니다. DNA를 분석하고 나이를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놀랍고 이상한 소리예요. 과학이 언젠가는 이걸 완전히 설명해 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질문이 답보다 훨씬 많습니다.
외소 밍크고래 자체도 아직 베일에 쌓여 있어요. 전 세계의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정확히 모릅니다. 어디서 새끼를 낳는지, 정확한 이동 경로가 어떤지,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다 미스터리예요. 이 고래들은 너무 작고 조용해서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마치 바닷속의 은둔자 같아요. 그래서 스타워즈 사운드 같은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소리를 추적하면 고래들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이동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소리는 고래가 남기는 흔적이에요. 발자국처럼요. 그리고 그 흔적을 따라가면 고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보호할 수 있죠. 해양생물 음향학자들은 지금도 계속 바다를 듣고 있습니다. 수중 마이크를 곳곳에 설치해서 24시간 녹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게 뭐지? 하고 조사합니다. 어쩌면 또 다른 신비로운 소리가 발견될지도 모르죠. 밍크고래가 내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정말 경이로워요. 자연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놀라움이 들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바다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생명들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어딘가 바다에서 외소밍크고래가 스타워즈 사운드를 내고 있을 거예요. 피용, 징, 피용. 라이트세이버를 휘두르는 것처럼. 바다의 제다이처럼 말이죠. 우리가 듣든 안 듣든, 이해하든 못하든 고래는 자신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생물이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운 소리. 하지만 그게 바로 자연의 경이로움 아닐까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바닷속 깊은 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소리들이 얼마나 더 많을지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9위. 냉전의 유령 퀘이커. 어둠뿐인 북극바다 깊숙한 곳. 소련 핵 잠수함 한 척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전진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소나 담당 병사는 헤드폰을 끼고 주변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적의 잠수함이 있는지 위협이 있는지 파악하려고요. 냉전시대. 이 바다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꽥, 꽥, 꽥. 마치 개구리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오리가 꽥꽥거리는 것 같기도 한 소리예요. 병사는 순간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소나 화면을 확인해봤죠. 뭔가가 잠수함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능동 소나로 아무리 찍어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능동 소나는 잠수함이 직접 음파를 쏘아 물체에 반사된 소리로 위치를 찾는 장비인데 그 반사 신호가 전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시각적으로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유령 같았죠. 소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잠수함을 쫓아오는 것처럼요. 승무원들은 긴장합니다. 함장은 비상태세를 지시해요. 적의 새로운 무기일까요? 나토가 개발한 비밀 추적 장치? 아니면 알 수 없는 무언가일까요? 그리고 소리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잠수함은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겨들어요. 하지만 승무원들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방금 뭘 만난 걸까? 이게 바로 퀘이커입니다. 냉전시대 내내 소련 잠수함 승무원들을 괴롭혔던 정체불명의 소리예요. 러시아어로 개구리 소리를 뜻하는 크바켈이라고 불렸는데 영어로는 퀘이커라고 번역되었죠. 1970년대 중반부터 소련 해군 잠수함들이 이상한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해와 북대서양,
특히 바렌츠해 같은 곳에서 이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건의 보고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잠수함이 비슷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승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소리는 특정 해역을 지날 때 나타났어요. 마치 무언가가 그 지역을 지키고 있다가 잠수함이 오면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소나에는 움직이는 물체처럼 감지되었지만 능동 소나로는 절대 잡히지 않았어요. 한 소련 해군 장교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순찰 작전 중에 퀘이커 소리를 들었는데 소나 판독결과 상당히 큰 무언가가 잠수함 주변을 빙빙 도는 것처럼 보였대요. 속도도 빨랐어요. 잠수함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냈을 뿐이에요. 마치 접촉을 시도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호기심 어린 관찰자처럼요. 이게 더 섬뜩했대요. 적이라면 오히려 이해가 가는데 정체를 알 수 없으니 더 무서웠던 거죠.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퀘이커에 대한 공포가 퍼졌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이 소리를 오래 들으면 미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잠수함 안은 밀폐된 금속 공간이에요. 몇 달씩 햇빛도 못 보고 갇혀 지내야 하는 곳이죠. 그런 환경에서 정체불명의 소리를 계속 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잠수함 함장들은 퀘이커 소리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으면 승무원들의 정신상태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퀘이커 조우 사건이 비공식적으로만 전해졌어요. 2010년에 전 소련 해군 1급 함장 니콜라이 투신이 러시아 언론사 프라우다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핵 잠수함 여단의 부사령관을 지낸 사람인데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비밀로 간직해왔던 이야기였죠. 1986년 10월 소련 핵잠수함 K219가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에서 침몰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미사일 경납고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신 함장은 다른 의견이었어요. 그는 K219가 무언가와 충돌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죠. 바로 퀘이커라고요. 잠수함이 침몰하기 전 마지막 교신에서 승무원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대요. 그리고 소나에 거대한 무언가가 잡혔다고요. 그 다음 통신이 끊겼습니다. 투신 함장은 퀘이커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 수중 미확인 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경험 많은 선원들은 수중 미확인 물체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퀘이커를 직접 들어본 사람들은 그 소리의 출처가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인상을 받았어요.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요. 이 말이 무섭지 않나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뭔가 생각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잠수함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반응하고 따라다니는 존재 말이죠. 소련 정부는 이 현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970년대에 해군 정보부와 소련 과학 아카데미가 합동으로 해양 기반 현상을 조사하는 특별 그룹을 만들었어요. 해양 기반 현상을 조사하는 팀이었는데 퀘이커가 주요 연구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최고의 음향학자들, 해양생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수십 건의 퀘이커 조우 보고서를 분석했고 녹음된 소리를 연구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소리의 패턴은 생물처럼 보였지만 어떤 알려진 해양생물과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냉전이 문제였어요. 소련은 퀘이커가 나토의 비밀 기술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소련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음향 교란 장치, 아니면 심리전 도구라고 생각한 거죠.
적들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려는 거야 하고 말이에요. 반면 나토와 미국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나토 잠수함들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들은 이게 소련의 비밀 개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쪽 다 서로가 만든 거라고 의심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만약 두 진영이 협력해서 연구했다면 문제가 해결됐을지도 모르는데 냉전 시대였으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서로를 적으로만 봤으니까요. 2009년에 러시아 정부가 이전에 기밀이었던 문서들을 일부 공개했어요. 소련 해군 그룹이 해군 선박에서 보고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기록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였어요. 전 해군 장교 블라디미르 아자자가 지적한 한 사건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어떤 잠수함이 위협인 물체를 가까이에서 감지했는데 그 물체가 시속 400km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당시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속도예요. 현대 잠수함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잠수함의 모든 시스템이 오작동했다고 합니다. 나침반이 제멋대로 돌아가고 통신 장비가 이상한 잡음만 내고 심지어 조명도 깜빡거렸대요. 마치 강력한 전자기파에 노출된 것 같았다고 해요. 몇 분 후 그 물체가 사라지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해군 정보 베테랑은 이 이상한 현상들이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곳, 특히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가장 자주 나타났다고 언급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이미 미스터리로 유명한 곳이죠. 그럼 퀘이커는 정말 뭐였을까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확인 해양생물설입니다. 깊은 바다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생물이 많아요. 특이한 소리를 내는 대형 동물일 수도 있죠. 어쩌면 심해에 사는 고래의 미확인 종이거나 거대한 두 종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나에 잡히는데 능동 소나에는 안 잡힌다는 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빙하 마찰설입니다. 북극해에는 얼음이 많아요. 빙산이나 빙하가 서로 부딪히거나 깨지면서 내는 소리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빙산이 만드는 소리 중에는 정말 이상한 게 많아요. 때로는 신음 같고 때로는 기계음 같아요. 하지만 승무원들은 소리가 움직이는 물체에서 나온다고 확신했어요. 빙산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군사기술설입니다. 실제로 적국의 비밀 무기였을 가능성이요. 미국이 소련 잠수함을 교란하기 위해 만든 음향 장치였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소련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냉전이 끝난 후 양쪽 다 그런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현상설입니다. 잠수함 안은 극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에요. 몇 달 동안 좁은 금속통 안에 갇혀 있으면 환청이나 착각을 경험할 수 있죠. 집단 히스테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소나에 실제로 기록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소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가장 흥미로운 건 퀘이커가 1990년대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끝난 후로 보고가 없어요. 퀘이커를 연구하던 특별그룹도 해산되었고 관련 정보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집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기밀이에요. 왜 냉전이 끝나니까 퀘이커도 사라졌을까요? 정말 군사기술이었다면 말이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자연현상이었다면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현재 퀘이커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심해 음향 이상 현상과 달리 퀘이커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노아 같은 기관의 공식 녹음도 공개되지 않았고요. 러시아와 미국 정부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퀘이커가 외계 기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중 UFO, 즉 USO라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미확인 지능체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소련 선원들의 증언과 기밀 해제된 문서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퀘이커는 미스터리로 남았어요. 냉전이라는 특수한 시기에만 나타났다가 사라진 정체불명의 소리. 적의 무기였는지, 알 수 없는 생물이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는지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북극바다 어딘가에는 아직도 답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얼음 아래, 어둠 속에. 8위. 남극의 기계오리 바이오덕. 시기는 겨울. 얼음으로 뒤덮인 차가운 남극 바닷속을 잠수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십 몇백 미터.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이에요. 소나 담당 병사가 헤드폰을 끼고 주변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꽥, 꽥, 꽥. 규칙적인 소리예요. 마치 오리가 운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계식 펌프가 작동하는 소리? 하향 펄스가 규칙적으로 반복됩니다. 50에서 300Hz 주파수 범위에서 정확히 3.1초 간격으로 계속 이어져요. 처음 들은 잠수함 승무원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생물이 낼 수 있는 소리 같지 않았어요. 너무 정확하고 너무 규칙적이었거든요. 병사는 장교에게 보고했고 장교는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 소리를 본부에 보고해야 했거든요. 혹시 적국의 새로운 무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1960년대부터 이 소리는 계속 보고되었습니다. 남극해 곳곳에서 들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동시에 호주 서부 해안에도 녹음되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곳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겨울과 봄에 특히 많이 들렸죠. 처음 이 소리를 들은 잠수함 장교가 바이오덕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생물학적 오리 소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50년 동안 아무도 이 소리의 정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반세기예요. 남극해의 가장 큰 미해결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과학자들도 해군도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중 잠수함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냉전 시대였으니까요. 어떤 나라가 남극 근처에서 비밀 작전을 하면서 이 신호를 사용한다고 여겼죠. 음향 통신 장비일 수도 있고 적 잠수함을 교란하는 무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물고기일 거라고 했어요. 어떤 미확인 어종이 특이한 소리를 낸다고 추정했죠. 심해에는 우리가 모르는 물고기가 많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해양학적 현상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물의 흐름, 해저 화산 활동 같은 것들 말이에요. 심지어 동물이 낸 소리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소피 반 파리스 박사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일종의 수중 잠수함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침입 국가가 들어와서 이 신호를 사용한다고 여겼죠. 그 다음엔 물고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양학적인 무언가가 이 소음을 만든다고도 했고요. 동물이 만든 소리인지조차 알기 어려웠어요. 어떤 동물인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바이오독 소리는 남극 전역에서 녹음되었어요. 40년 넘게 계속 기록되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나타났죠. 그리고 봄에도 들렀어요. 반 파렉스 박사는 말합니다. 이 울음들은 바이오덕이라고 불려요. 오래전 어떤 잠수함 함장이 붙인 이름인데 그 사람은 오리처럼 들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이 소리들은 지난 40년 넘게 남극 전역에서 녹음되어 왔습니다. 정말 흔한 소리예요. 겨울철 남극해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소리 중 하나죠.
흔하게 들렸지만 아무도 정체를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매년 들리는데 50년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2013년 드디어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듀크 대학 연구팀이 처음으로 남극 밍크고래에 음향 녹음 태그를 부착하는 데 성공했어요. 두 마리에게 부착했는데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극 밍크고래는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동물이에요. 빠르고 조심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여요. 게다가 남극 바다는 얼음투성이라 배로 접근하기도 힘들죠. 연구팀은 몇 주 동안 기다렸어요. 날씨가 좋고 얼음이 적고 고래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2013년 2월 13일과 15일 남극 반도 서쪽 비렐미나만에서 기회가 왔어요. 두 마리의 남극 밍크고래가 나타났고 연구팀은 팽창식 보트를 타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탄소 섬유로 만든 긴 막대 끝에 흡착식 태그를 달고 고래 등에 붙였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이 태그는 대단한 장비였어요. 소리뿐만 아니라 온도, 압력, 가속도, 자기장까지 기록했습니다. 고래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깊이 잠수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기록할 수 있었죠. 25,811Hz 샘플 레이트로 연속 녹음했어요. 엄청난 해상도였습니다. 태그는 각각 18시간과 8시간 동안 녹음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고래는 계속 먹이를 먹었어요. 남극의 크릴을 먹으면서 바다를 헤엄쳤죠. 그리고 총 32번의 울음소리를 냈는데 그중 6개가 기존에 녹음된 바이오덕 소리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어요. 태그를 단 고래 근처 1km 안에 다른 해양 포유류종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고래들은 같은 종끼리만 무리지어 다녔어요. 5에서 40마리 정도의 그룹이었죠. 그러니까 바이오독 소리를 낸 건 분명히 남극 밍크고래였던 겁니다. 겨울에는 남극에 밍크고래가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밍크고래는 겨울이 오기 전에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알려진 것과 다르게 많은 밍크고래가 이동하지 않고 남극에서 겨울을 난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이 연구를 이끈 노아의 데니스 리쉬 박사가 말했습니다. 신호의 출처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수년 동안 여러 가설이 있었지만 이 종이 소리를 낸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지금까지는요. 빅토리아 대학의 로스 체프먼 교수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반복적이어서 처음에는 생물학적인 거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컴퓨터가 만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호주의 다른 동료들과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소리가 뉴질랜드와 호주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도 자주 들린다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생물이 내는 소리구나. 그것도 고래가 내는 소리구나.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체프먼 교수팀이 음향 안테나로 녹음했는데 여러 개체가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바다의 여러 곳에서 보통 여러 화자가 있었고 모두 이 소리를 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 화자가 말할 때 다른 화자들은 조용했다는 겁니다.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첫 번째 화자가 말을 멈추고 다른 화자들의 응답을 듣는 거죠. 순서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바이오독 소리가 서로 다른 밍크고래 사이에 대화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예요. 체프먼 교수도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 소리를 내는 정확한 이유를 우린 아직 모르니까요. 먹이일까요? 짝짓기일까요? 확실한 건 아직 없어요.
오늘도 남극바다 어딘가에서 밍크고래가 바이오독 소리를 내고 있을 거예요. 꽥, 꽥, 꽥. 기계오리처럼.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50년의 미스터리가 풀렸지만 새로운 질문들이 생깁니다. (1989년) 북태평양 어딘가. 미 해군의 수중청음 시스템 소서스가 이상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거대한 수중 마이크 네트워크가 뜻밖에도 고래 소리를 잡은 거예요. 하지만 평범한 고래 소리가 아니었어요. 주파수가 52Hz였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대왕고래는 10에서 39Hz, 긴수염 고래는 약 20Hz로 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래는 52Hz로 노래했어요. 너무 높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소리가 단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52Hz로 노래하는 다른 고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나타나서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북태평양을 가로질러 이동하는데 항상 혼자였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1992년 미 해군이 소서스 녹음 일부를 민간에 공개했을 때 민간 과학자들이 이 소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주월 해양연구소의 윌리엄 와킨스 연구팀이 이 소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와킨스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1989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15년간 이 소리를 추적했어요. 매년 감지되었습니다. 같은 패턴, 같은 주파수, 같은 이동 경로. 그리고 와킨스 박사가 세상을 떠난 2004년 이후에도 다른 연구자들이 계속 추적했죠. 2014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들렸어요. 30년 넘게 같은 개체로 보이는 고래가 52Hz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혼자서 대답 없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고래를 그냥 52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언론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뉴욕타임즈가 이 고래에 대한 기사를 실으면서 언론은 더 감성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The loneliest whale in the world. 이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거든요.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느낌,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홀로 외치는 느낌.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감정 아닌가요? 한국의 방탄소년단 BTS는 2015년 웨일리언 50이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고래와 외계인을 합친 제목이죠. 가사는 이래요. 외로운 고래. 말을 걸어도 아무도 없지. 난 외로운 고래. 청소년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52고래에 빗댄 거예요. 수많은 시와 예술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고, 책이 나왔고, 노래가 나왔어요. 트위터에는 52고래 패러디 계정까지 생겼죠. 해시태그 롤리, 해시태그 새드라이프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요. 심지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에게 연락했대요. 혹시 이 고래도 귀가 안 들리는 건 아닐까요? 하고 물으면서요. 30년 넘게 추적되었지만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았어요. 오직 소리로만 존재했죠. 유령 같았습니다. 음향 데이터만 남긴 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존재.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계 오류? 음향 환상? 하지만 과학자들은 확신했어요. 이건 진짜 고래예요.
소리의 패턴이 생물학적이었거든요.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경로도 대왕고래나 긴수염고래와 비슷했어요. 다만 목소리만 달랐을 뿐이죠. 그럼 왜 52Hz로 노래할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건 잡종설이에요. 대왕고래와 긴수염고래의 잡종이라는 거죠. 잡종이면 부모 양쪽의 특성이 섞이잖아요? 목소리 구조도 섞여서 중간 주파수로 울 수 있다는 겁니다. 대왕고래의 낮은 소리와 긴수염고래의 약간 높은 소리 사이, 그게 52Hz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왕고래와 긴수염고래의 잡종은 발견된 적이 있어요.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들의 DNA를 분석하면 두 종의 유전자가 섞여 있어요. 2021년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런 잡종으로 보이는 고래를 실제로 촬영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가설은 기형설이에요. 성대나 후두에 기형이 있어서 정상적인 주파수로 소리를 못 낸다는 거죠. 인간도 성대에 문제가 있으면 목소리가 이상해지잖아요? 고래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래는 건강해 보였어요. 30년 넘게 살았고 매년 긴 거리를 이동했으니까요. 만약 심각한 기형이 있었다면 그렇게 오래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2021년 획기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영화 감독 조슈아 제먼이 다큐멘터리 가장 외로운 고래 52를 찾아서를 만들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에이드리언 그레니어가 제작에 참여한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제먼 감독은 실제로 50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배에 최첨단 음향 장비를 싣고 태평양을 탐색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바다는 넓고 고래는 계속 움직이니까요. 제먼 팀은 처음에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52가 이미 죽었을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수년간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아, 늦었구나. 영원히 만날 수 없겠구나. 팀은 낙담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 서부 해안에서 그 독특한 노래를 감지했습니다. 52Hz. 살아있었어요. 팀은 흥분했죠. 배를 그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대왕고래와 긴수염고래의 특징을 모두 가진 것처럼 보이는 고래를 촬영한 겁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게 52일 수도 있어요. 크기도 중간 정도였고 행동도 독특했대요. 하지만 DNA를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고래가 금방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100%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50이었을 수도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2010년 이후 더욱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른 52Hz 소리도 감지된 것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센서에 잡혔는데 널리 떨어진 센서들에서 동시에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여러 개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52는 외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코넬 대학의 세계적인 고래 음향 전문가 크리스토퍼 클라크 교수는 흥미로운 지적을 했어요. 대왕고래, 긴수염고래, 흑동고래 모두 52를 들을 수 있어요. 귀머거리가 아니니까요. 청력 범위가 넓거든요. 그냥 이상할 뿐이죠.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마치 외국 억양으로 말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말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그럼 다른 고래들이 52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텍사스 A&M 대학의 아나 시로비치 교수는 궁금해했어요. 다른 고래들이 52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완전히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상하지만 약간 이해하는 걸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최근에는 52의 주파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발견도 있었어요. 52Hz에서 49Hz로요.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낮아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인간도 나이 들면 목소리가 변하잖아요. 고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왕고래나 긴수염고래는 70에서 90년을 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50이도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해요. 1989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니까 지금 40살 정도? 고래로서는 한창 때죠. 하지만 걱정스러운 현실도 있어요. 바다가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거든요. 화물선, 석유시추선, 군사소나, 산업소음. 인간이 만든 소음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미 소통하기 어려운 고래가 더 고립될 수 있는 거죠. 제먼 감독은 다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외로운 고래들의 바다를 만들고 있어요. 50위는 정말 외로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그건 우리의 감정투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 건 사실이에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해받지 못해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북태평양 어딘가에서 50위가 노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고래들과 다른 주파수로 혼자. 아니면 어쩌면 이제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르죠. 6위. 한 번뿐인 휘파람 휘슬. 1997년 7월 7일 오전 7시 30분. 적도 태평양. 정확히는 북위 8도, 서경 110도 지점에 설치된 노아의 수중 마이크 하나가 이상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휘파람 같은 소리였어요. 아니, 주전자에서 물이 끓을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파동치는 단일 주파수 신호였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소리였죠. 마치 누군가 휘파람을 불다 말고 또 불다 말고를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과학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거 화산성 신호 아니야? 실제로 활발하게 분출 중인 해저화산에서 녹음된 소리와 정말 비슷했거든요. 예를 들어 서사모아 근처 웨스트 마타 화산 같은 곳에서 나는 소리 말이에요. 노아의 동태평양 수중 마이크 배열은 이전에도 마리아나 화산호에서 나는 비슷한 소리를 포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4,000km 떨어진 곳에서요. 바다는 소리를 정말 멀리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게 해저화산 분출음일 거라고 추정했어요. 이름도 공식적으로 해저화산 분출이라고 붙였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별명은 휘슬이에요. 훨씬 기억하기 쉽죠.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소리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 하나의 수중 마이크에만 잡혔거든요.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면 최소한 3개의 녹음 장치가 필요합니다. 삼각 측량을 해야 하니까요. 3지점에서 소리를 잡으면 각 지점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마치 GPS처럼요. 하지만 휘슬은 북서쪽 수중 마이크 하나에만 기록되었습니다. 나머지 마이크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소리가 출처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여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너무 멀어서 다른 마이크들에는 도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주 특정한 각도로만 전달되어서 하나의 마이크에만 잡혔을 수 있어요. 바다에는 심해 음향 채널, 소파르 채널이라는 특별한 층이 있어요. 여기서는 수온과 압력의 조합 때문에 소리의 속도가 최소가 되는데 이 층을 따라 소리가 거의 감쇄 없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 해군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했어요.
소련 잠수함을 감청하기 위해 소서스라는 수중 청음 시스템을 만들었죠. 대서양과 태평양 곳곳에 수중 마이크를 설치해서 잠수함 소리를 들었어요. 그 시스템이 냉전이 끝난 후 과학 연구에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휘슬도 어디인가 먼 화산에서 난 소리가 심해 음향 채널을 따라 태평양을 가로질러 이 수중 마이크까지 도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태평양은 지구 표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넓거든요. 그리고 해저 화산도 수천 개나 있고요. 과학자들은 추정만 할 뿐입니다. 코스타리카 서쪽 약 2,700km 지점 어딘가에서 왔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동쪽일 수도, 서쪽일 수도, 남쪽일 수도, 북쪽일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 어딘가, 그것만 알 뿐이에요. 더 이상한 건 이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이에요. 1997년 7월 7일 그날 한 번 녹음되고 끝이었습니다. 같은 장소를 계속 모니터링했지만 휘슬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화산이라면 보통 반복적으로 소리를 낼 텐데 말이죠. 계속 분출하거나 주기적으로 활동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휘슬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한 번만 숨을 내쉬고 멈춘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말 화산일까 의심합니다. 너무 짧고 독특했거든요. 그리고 파동치는 패턴이 너무 불규칙했어요. 자연현상치고는 너무 깔끔했다는 거죠. 혹시 인공신호였을까요? 군사실험? 잠수함? 하지만 노아는 그 가능성을 배제했어요. 신호의 특성이 명확하게 자연적이었대요. 기계가 만든 소리와는 달랐다는 거죠. 노아는 공식적으로 화산 활동으로 분류했지만 옆에 슬쩍 이렇게 적어놨어요. 불행히도 사건의 출처를 찾으려면 최소 3개의 녹음 장치가 필요한데 휘슬은 북서 수중 마이크에만 기록되고 출처 화산에서 먼 거리를 여행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휘슬은 다른 유명한 소리인 블루비나 줄리아, 슬로우다운에 비하면 덜 유명해요. 왜냐하면 딱 한 번이었고 설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설명이 확실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과 아직 설명되지 않는 것은 다르다고요. 휘슬은 후자에 속해요. 완전히 미스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짧고 인상적이고 한 번뿐이었던 소리. 태평양 어딘가에서 온 휘파람. 1997년 여름의 어느 날 무언가가 잠깐 노래하고 영원히 침묵했습니다. 왜 한 번뿐이었을까요? 다시는 왜 안 들렸을까요? 어쩌면 그 화산이 딱 그날 한 번 분출하고 조용해졌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른 무언가였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모를 거예요. 바다는 비밀을 잘 지킵니다. 휘슬은 그중 하나로 남을 겁니다. 단 한 번뿐인 휘파람. 영원한 질문을 남긴 채. 5위. 보이지 않는 열차 트레인. 1997년 3월 5일 남극 로스에 노아의 적도 태평양 자율수중 마이크 배열이 기이한 소리를 기록했습니다.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 바퀴의 덜컹거림 같은 거요. 규칙적이면서도 거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남극에는 기차가 없습니다. 로스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바다 중 하나예요.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남극 대륙 자체가 철도가 없는 유일한 대륙이었거든요. 그럼 이 소리는 뭘까요? 소리는 준정상 주파수로 상승했습니다. 처음에는 낮게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더니 어느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었어요. 마치 기차가 가속하다가 일정한 속도에 도달한 것처럼 말이죠. 노아 과학자들은 이 소리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여러 수중 마이크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삼각 측량을 했어요. 결과는 남극 로스의 케이프 아데어 근처였습니다. 이곳은 남극에서도 특히 추운 지역이에요. 거대한 빙산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아마 거대한 빙산이 해저에 좌초되면서 내는 소리일 거라고요.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일 뿐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죠. 상상해보세요. 도시만한 빙산, 아니 어쩌면 제주도만한 빙산이 바다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해류에 실려서 천천히 움직이죠. 빙산의 90%는 수면 아래에 잠겨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건 꼭대기 부분뿐이에요. 그 거대한 빙산이 얕은 바다로 들어섭니다. 밑부분이 해저 바닥과 접촉하기 시작해요. 빙산 밑부분을 킬이라고 부르는데 배의 용골처럼 깊이 내려가 있어요. 이 킬이 해저의 암석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무게로 돌을 누르면서요. 수백만 톤, 어쩌면 수십억 톤의 얼음이 해저를 긁어요. 암석이 깎이고 빙산도 조금씩 부서지고 그 과정에서 나는 소리가 물을 통해 전달되는 거죠. 이때 나는 소리가 바로 트레인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얼음이 돌을 긁는 소리. 그게 물을 통해 전달되면서 기차 소리처럼 들린다는 가설이죠.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일 뿐입니다. 실제로 빙산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997년 3월 5일 그날 로스의 케이프 아데어 근처에 누가 있었겠어요? 남극의 한겨울이었을 텐데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소리의 위치와 특성으로 추론한 겁니다. 이런 소리는 보통 빙산이 해저를 긁을 때 나와 위치도 빙산이 많은 곳이고 그러니까 아마 빙산일 거야 하고요. 트레인 소리는 다른 빙하성 소리들로 추정되는 소리들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모두 1997년에 녹음되었고 모두 남극 근처에서 났고 모두 빙산 때문이라고 추정되죠. 1997년은 심해 소리의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1990년대에는 남극에서 빙산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점점 녹기 시작했거든요. 거대한 빙산들이 떨어져 나와 바다를 떠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빙산이 해저에 좌초되었습니다. 얕은 바다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소리가 났을 거라는 겁니다. 2008년에는 A53A라는 이름의 빙산을 추적했어요. 빙산에도 이름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붙이는 거죠. A53A는 거대한 빙산이었는데 사우스 조지아 섬 근처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인공위성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때 나온 소리가 블룩과 비슷한 스펙트로그램과 진폭을 보였어요. 이게 빙하성 소리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죠. 봐, 빙산도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어 하고요. 빙산이 만드는 소리는 크라이오시즘이라고 불러요. 얼음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얼음이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움직일 때 나는 소리죠. 바닷물은 훌륭한 음향 채널이라서 이런 소리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남극에서 난 소리가 호주까지 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트레인의 특이한 점은 그 준정상 특성이에요. 대부분 빙산 소리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트레인은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했거든요. 마치 빙산이 계속 일정한 속도로 바닥을 긁고 있었던 것처럼요. 보통 빙산은 불규칙하게 움직여요. 해류에 따라 속도가 변하고 방향도 바뀌고. 그런데 트레이는 너무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그래서 더 기차 같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말 기차 소리가 아닐까 의심하기도 해요. 물론 남극의 기차는 없지만 쇠빙선이나 영구기지의 기계 소음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남극에는 여러 나라의 연구기지가 있어요. 미국, 러시아, 영국, 일본, 한국. 많은 나라들이 기지를 운영하고 있죠. 그 기지들에서 나는 소음이 물속으로 전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아는 그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소리가 난 위치가 너무 외진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1997년 3월 5일 당시 그 근처에 배나 기지가 없었대요.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케이프 아데어는 남극에서도 특히 추운 곳이에요. 겨울에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죠. 얼음이 두꺼워서 쇠빙선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연구 활동도 여름에만 해요. 이곳은 펭귄 서식지로 유명해요. 아델리 펭귄이 엄청 많이 살아요. 여름이 되면 수십만 마리의 펭귄들이 몰려와서 번식을 해요. 정말 장관이죠. 하지만 겨울에는 펭귄도 떠나요. 너무 추우니까요. 그리고 이곳은 빙산의 무덤이기도 해요. 수많은 빙산이 이곳 해저에서 좌초되어 천천히 녹아 없어집니다. 해류가 빙산을 이곳으로 데려오거든요. 그리고 얕은 바다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과학자들의 가설이 맞다면 트레인을 낸 빙산도 지금쯤은 사라졌을 거예요. 1997년부터 거의 30년이 지났으니까요. 빙산은 한때 남극대륙의 일부였을 겁니다.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 동안 얼음으로 존재하다가 떨어져 나와 바다를 떠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해저 바닥을 긁으면서 기차 같은 소리를 냈어요. 그게 우연히 수중 마이크에 기록된 거라면? 트레이는 빙산의 마지막 노래인 거죠. 물론 정말 빙산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다른 무언가일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현상일 수도 있고요. 바다는 넓고 우리가 아는 건 적으니까요. 1997년 3월 초, 단 한 번 수중 마이크에 잡힌 기차 소리. 자연이 만든 환청이든 그 정체가 무엇이든 우연히 녹음되어서 현재 우리가 듣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나요? 4위. 끌려가는 무언가 슬로우 다운. 1997년 5월 19일 적도 태평양의 수중 마이크들이 이상한 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7분 동안 계속된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 소리는 점점 낮아졌어요. 주파수가 서서히 하강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바다 밑에서 천천히 끌려가다가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내는 소리처럼 들렸죠. 무겁고 느리고 마지못해 멈추는 것 같은 소리. 그래서 이름이 슬로우 다운이에요. 천천히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 소리는 너무 강력해서 거의 5,000km 떨어진 3개의 센서에서 동시에 포착됐어요. 비유하자면 지금 한국 서울에서 난 소리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들린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남극반도 근처였어요. 섬들과 암초가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빙산이 많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아마 거대한 빙산이 해저에 좌초되면서 천천히 멈추는 소리일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설명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역시 추정일 뿐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도시만한 빙산이 바다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해류에 실려서 천천히 움직이죠. 시속 몇 킬로미터 정도로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려요. 그러다가 얕은 바다에 들어섭니다. 수심이 점점 낮아지는 곳으로요. 빙산의 밑부분이 해저에 닿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살짝 긁히는 정도예요. 하지만 빙산은 아직 운동량이 있어요. 관성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수백만 톤의 얼음이 가진 관성이에요. 쉽게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이 걸려요. 바닥이 더 얕아지고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서 마찰이 커집니다. 빙산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 과정이 몇 분간 계속돼요. 빙산이 천천히 멈춰갑니다. 거대한 얼음이 돌바닥을 긁으면서 내는 소리. 그게 물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점점 낮아지는 건 빙산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생기는 현상일 거라는 거죠. 마침내 빙산이 완전히 멈춥니다. 좌초된 거죠. 그러면 소리도 사라져요. 7분간의 긴 신음 끝에 침묵이 찾아오는 겁니다. 노아는 슬로우 다운을 빙하성 소리로 분류했어요. 얼음 때문에 생긴 소리라는 뜻이죠. 과학자들은 꽤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른 상상을 해요. 거대 오징어가 아닐까요? 거대한 촉수를 가진 괴물이 바다 밑바닥을 기어가다가 멈춘 소리가 아닐까요? 크라켄 같은 거 말이에요. 대왕 오징어는 실존하는 동물이에요. 길이가 13m까지 자랄 수 있죠. 하지만 더 큰 종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눈도 엄청 커요. 농구공만 해요. 심해에 사는 신비로운 생물이죠. 하지만 더 큰 종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 오징어 말이에요. 전설 속의 크라켄은 배를 침몰시킬 만큼 거대한 오징어로 묘사됩니다. 옛날 선원들의 이야기죠. 물론 대부분 과장이고 전설이에요. 하지만 심해에는 우리가 모르는 생물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정말로 엄청나게 큰 오징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과학자들도 처음에는 생물 가능성을 고려했어요. 노아의 크리스토퍼 폭스는 2002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룹의 음영 프로필은 생명체의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출처가 미스터리인 이유는 지구상 어떤 동물이 내는 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슬로우 다운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은 이 신호가 일방적인 해양동물의 울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크고 느리다고 봤어요. 그래서 거대한 빙산이 해저를 긁으며 좌초될 때 나는 소리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겁니다. 대왕고래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동물인데 슬로우 다운 역시 그 수준에 견줄 만큼 강력한 저주파였죠. 어떤 빙산은 면적이 수천 평방킬로미터예요. 제주도보다 큰 빙산도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라면 충분히 클 수 있다는 거죠. 슬로우 다운이 녹음된 1997년은 특별한 해였어요. 그해 여름에 노아는 여러 개의 미확인 심해 소리를 기록했습니다. 트레인, 휘슬, 그리고 슬로우 다운 등 모두 그 해에 나왔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1990년대 후반에 남극 빙하 활동이 활발했다고 지적해요.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죠. 남극의 얼음이 점점 녹기 시작했고 많은 빙산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빙산들이 바다를 떠다니다가 여기저기서 소리를 낸 거예요. 우연히 그 시기에
노아가 수중 마이크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록될 수 있었던 거라 주장합니다. 슬로우다운은 그 후로도 가끔 들렸어요. 정확히 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의 소리들이 주기적으로 감지됩니다. 하지만 1997년 5월 19일의 그 소리만큼 극적인 건 없었어요. 7분간의 완벽한 하강. 마치 작곡된 것처럼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주파수가 내려갔죠. 슬로우 다운을 들어보면 정말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고통받는 것 같고 천천히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자연이 만든 슬픈 교향곡 같습니다. 3위, 사이렌의 노래 업스윕. 1991년 8월, 노아의 태평양 해양환경연구소가 소서스 음향감지 시스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군사용 수중청음 장비를 과학 연구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첫날부터 흥분했겠죠? 이제 바다의 소리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시스템은 켜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요. 긴 연속음이었습니다. 협대역 상승 소리가 몇 초마다 반복되었어요. 낮은 주파수에서 시작해서 위로 쓸어 올라갑니다. 마치 사이렌이나 앰뷸런스 소리처럼요. 우 하고 올라가는 소리였죠. 이름이 업스윕이에요. 위로 쓸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이름이죠. 정말 그렇게 들리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놀라운 건 이 소리가 태평양 전체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 수중 마이크에서 동시에 포착되었어요. 얼마나 큰 소리인지 상상이 가세요? 태평양은 지구 표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 전체에서 들릴 정도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출처를 대략 추적했습니다. 여러 수중 마이크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삼각 측량을 했어요. 남위 54도, 서경 140도 근처. 뉴질랜드와 남미 사이 어딘가예요. 정확히는 남미 최남단에서 서쪽으로 약 4,000km 떨어진 외딴 태평양 지역이죠. 이 위치가 흥미로워요. 추정된 화산 지진 활동 지역 근처거든요. 해저 화산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노아 과학자들은 업스윕이 해저 화산 활동에서 비롯된 거라고 추측해요.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 연구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중 화산은 분출할 때 여러 소리를 내는데 짧고 날카로운 딱 소리부터 굉음, 낮은 울림까지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모든 다른 소리의 정확한 원인을 확실히 모릅니다. 업스윕도 그런 화산성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도 없거든요. 더 이상한 건 이 소리가 계절적이라는 겁니다. 봄과 가을에 정점에 도달해요. 여름과 겨울에는 약해지고요.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소리의 출처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화산 활동이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좀 이상해요. 화산은 보통 계절과 무관하게 활동하거든요. 둘째는 소리의 전파 환경이 계절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바닷물의 온도나 해류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니까 소리의 전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도 어느 쪽인지 확신하지 못해요. 아마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계절에 따라 화산 활동도 약간 변하고 전파 환경도 변해서 우리가 듣는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생물학적 출처일 거라는 추측도 있었어요. 긴 수염고래가 아닐까 했죠. 고래들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내니까요. 하지만 1996년까지 이 이론은 기각되었습니다. 소리에 생물학적 변이가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규칙적이고 일정했어요. 동물이 내는 소리는 보통 더 다양한데 업수입은 마치 기계처럼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이후로 업수입의 음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지는 돼요. 노아의 수중 마이크 배열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30년 넘게요. 왜 점점 조용해질까요? 화산 활동이 약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출처가 이동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업수입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이 되면 다시 강해지죠. 마치 뭔가가 깨어나는 것처럼요. 일부 사람들은 이게 정말 화산일까 의심해요. 너무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거든요. 화산은 보통 불규칙하게 분출하는데 업수입은 거의 시계처럼 정확해요. 너무 인공적이라는 거죠. 어떤 음모론자들은 이게 외계인 기지에서 나는 소리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태평양 깊은 곳에 거대한 외계 기지가 있고 거기서 나는 신호라는 거죠.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수입의 규칙성이 그런 상상을 부추기는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화산 활동이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입니다. 해저 확장 중심부, 즉 해양판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곳에서는 지속적인 화산 활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곳은 지각이 계속 움직이고 마그마가 계속 솟아오르는 곳이에요. 소서스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곳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해저 지진과 화산 활동을 감시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업수입이 화산성 신호일 거라는 추측이 합리적인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출처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깊고 너무 외진 곳이라 직접 조사하기가 어렵거든요. 잠수함이나 심해 탐사 기술이 필요한데 그 깊이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장비가 많지 않아요. 게다가 업수입은 연속적이지 않아요.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이 정확한 장소와 시간에 있어야 포착할 수 있죠. 그리고 해양 탐사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전문 인력, 특수 장비, 연구선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업수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소리가 어디서 대략 나오는지, 언제 강해지는지는 알지만 정확히 무엇이 그 소리를 내는지는 모릅니다. 업수입. 사이렌 같기도 하고 경보음 같기도 하고 뭔가 경고하는 것 같은 소리처럼 들리죠? 반복되는 패턴이 최면을 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업수입을 들으면 불안해진다고 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매혹적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만든 음악 같다고요. 업수입은 블루비나 줄리아처럼 유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계속되고 있거든요. 한 번 나타났다 사라진 게 아니라 30년 넘게 반복되고 있어요. 뭔가가 태평양 깊은 곳에서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요. 점점 조용해지고 있지만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까요?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업수입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태평양 어딘가에서 업수입이 울리고 있을 거예요. 사이렌의 노래처럼, 경고처럼, 아니면 그냥 지구의 심장박동처럼.
우리가 듣든 안 듣든 이해하든 못하든 업수입은 계속될 겁니다. 2위, 얼음의 비명 줄리아. 1999년 3월 1일, 적도 태평양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아의 동태평양 자율수종 마이크 배열이 그 소리를 포착했어요. 약 2분 43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섬뜩해요. 마치 여자가 물속에서 속삭이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신음하거나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줄리아예요. 여성 이름이죠. 일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 이 소리를 들은 과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생물 같았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는 사람 같았어요. 인간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요. 그것도 깊은 바다에서요. 이게 뭐지? 누가 물속에서 노래하는 건가? 물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인간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음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마치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너무 컸어요. 적도 태평양 전체 수중 마이크 배열에서 들렸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장치들이 동시에 포착했죠. 그 정도 거리를 울려 퍼진 겁니다. 상상이 가세요? 서울에서 난 소리가 부산까지 들리는 거예요. 물속에서요. 과학자들은 출처를 추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도착 방위각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특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넓은 범위로만 좁힐 수 있었어요. 브랜스필드 해협과 케이프 아데어 사이 어딘가. 둘 다 남극 근처예요. 브랜스필드 해협은 남극 반도와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사이에 있고, 케이프 아데어는 남극 동부 로스에 있습니다. 두 지점 사이에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즉, 줄리아가 어디서 났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남극 어딘가라는 것만 알 뿐이에요. 넓은 바다 어딘가에서요. 처음에는 온갖 추측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해양 생물이라는 설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어떤 미지의 거대 생명체가 바다 밑에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크툴루 같은 괴물이 아닐까요? H.P.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 나오는 그 거대한 문어머리 괴물 말이에요. 대왕 오징어보다 훨씬 큰 생물?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래? 심해에 사는 용? 상상력이 폭발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가짜 사진까지 돌아다녔어요. 나사의 아폴로 33AO 미션에서 찍었다는 사진이었는데 바다에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거였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2배 크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아폴로 33AO 미션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폴로 프로그램은 17호까지만 있었거든요. 나사는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요. 그냥 인터넷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였죠. 과학자들이 내놓은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바로 빙산 지진입니다. 거대한 빙산이 남극 빙하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내는 소리였죠. 아이스 퀘이크라고 불러요. 빙산이 깨지거나 해저 바닥을 긁을 때 엄청난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 소리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소리를 잘 전달하니까요. 그래서 노아는 줄리아도 같은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예전에 줄리아로 알려진 소리의 가장 가능성 높은 출처는 남극에서 좌초된 거대한 빙산입니다. 라고 공식 발표했죠. 얼음이 암석과 해저 바닥에 부딪히면서 신음하는 소리. 그게 줄리아였다는 겁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얼음의 비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정말 얼음일까요?
그렇게 인간의 목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말해요. 빙산이 갈라지고 깨지면서 다양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는 굉음이고, 어떤 소리는 낮은 울림이고, 어떤 소리는 신음 같아요. 얼음의 구조, 크기, 깨지는 방식에 따라 소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물을 통해 전달되면서 음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소리와 우리가 듣는 소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남극 근처에서 비슷한 빙산 붕괴 소리들이 여러 번 기록됐어요. 줄리아의 위치, 시간, 음향 특성도 그런 사건들과 맞아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설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 건 맞아요. 하지만 심해 음향학 자체가 아직 완성된 학문이 아닌 만큼 연구자들도 우리가 아는 한에서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그냥 음향 데이터로 추론한 거예요. 이런 소리는 보통 빙산이 낼 때 나와. 위치도 빙산이 많은 곳이고, 시간도 빙산이 활동하는 계절이고, 그러니까 아마 빙산일 거야 하고요. 인간은 패턴을 찾는데 능숙해요. 특히 인간의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걸 찾아내죠. 이걸 파레이돌리아라고 불러요.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죠. 구름에서 얼굴을 보거나 나무 무늬에서 사람 형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 뇌가 패턴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줄리아에서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줄리아가 이상할 정도로 목소리처럼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25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줄리아를 이야기해요. 인터넷에서 계속 공유되고 새로운 세대가 듣고 놀라죠. 오늘도 남극 어딘가에서 줄리아 같은 소리가 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자의 목소리처럼, 비명처럼, 노래처럼. 1위, 심해의 괴물 블룹. 1997년 여름 남태평양. 노아의 수중 마이크들이 엄청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지금까지 녹음된 것 중 가장 큰 수중 소리 중 하나였어요. 5,000km 이상 떨어진 여러 센서에서 동시에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인도까지의 거리예요. 그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소리는 약 1분 동안 계속되었어요. 저주파에서 시작해서 급격하게 주파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특성이 있었죠. 마치 블룹하고 터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물방울이 욕조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거대한 게 숨을 내쉬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리를 블룹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음색 때문이었죠. 정말 블룹처럼 들렸거든요. 실제 소리를 들어보시죠. 소리의 출처를 삼각 측량했습니다. 남미 최남단 서쪽 약 2,400km 지점, 남위 50도, 서경 100도 근처였어요. 남태평양의 외딴 지점이었죠. 칠레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였습니다. 그 위치가 사람들을 흥분시켰어요. 왜냐하면 H.P. 러브크래프트의 유명한 공포소설 크툴루의 부름에 나오는 가상의 도시 르리에와 가까웠거든요. 정확히 같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약 1600km 정도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남태평양의 같은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서 르리에는 고대괴물 크툴루가 잠들어 있는 수중도시예요. 크툴루는 산만한 문어머리를 가진 거대한 괴물로 묘사됩니다. 용 같은 날개와 촉수를 가졌고요. 언젠가 깨어나서 세상을 파괴할 거라는 전설이죠. 그래서 인터넷에는 농담이 돌았어요. 블룹이 크툴루의 소리 아냐? 처음에는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거대 괴물이 바다 밑에서 잠꼬대를 하는 거야 하고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웃지 않았어요. 이건 심각한 미스터리였거든요. 노아의 크리스토퍼 폭스는 2001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수함이나 폭탄 같은 인공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과는 음향 특성이 다르거든요. 2002년에는 뉴 사이언티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블룹의 음향 프로필은 생명체의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빠른 주파수 변화, 복잡한 패턴.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소리의 특징이거든요. 하지만 미스터리인 이유는 지구상 어떤 동물이 내는 소리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죠. 대왕고래가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동물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기도 하고요. 길이가 30m, 무게가 200톤까지 나가죠. 그들이 노래할 때 소리는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블룹은 대왕고래보다 몇 배 더 컸습니다. 어떤 알려진 동물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낸 걸까요? 폭스 박사는 조심스럽게 추측했어요. 블룹이 어떤 종류의 동물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음색이 해양 생물이 내는 소리와 비슷한 빠른 주파수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1997년의 블룹은 4,800km 떨어진 센서들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대왕고래보다 훨씬 큰 생물,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 생명체, 심해에 숨어 있다가 가끔 소리를 내는 괴물. 사람들의 상상력이 폭발했습니다. 대왕 오징어보다 큰 오징어? 대왕 오징어는 실존해요. 길이가 13m까지 자라죠. 하지만 전설에는 더 큰 오징어 이야기가 있어요. 배를 침몰시키는 크라켄 같은 거요. 어쩌면 정말로 20m, 30m짜리 오징어가 심해에 있을지도 몰라요. 메갈로돈 같은 멸종된 거대 상어? 메갈로돈은 선사시대에 살았던 거대 상어예요. 길이가 18m까지 자랐대요. 하지만 몇백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혹시 심해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생물?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거대 생명체? 심해의 95%는 아직 탐사되지 않았어요. 거기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블룹은 여러 번 감지되었어요. 1997년 여름 내내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가 그 여름에만 깨어났다가 다시 잠든 것 같았죠. 미스터리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블룹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책이 나왔고 기사가 쏟아졌어요. 그러다 2000년대 중반, 노아의 태평양 해양환경연구소 과학자들이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남극 주변에 더 많은 수중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해저 화산과 지진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빙산 지진, 아이스 퀘이크라고 부르는 현상이었습니다. 거대한 빙산이 남극 빙하에서 갈라져 나올 때, 또는 해저에서 자초될 때 나는 소리였던 거예요. 2008년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A53A라는 이름의 거대 빙산을 추적했는데요. 이 빙산은 사우스 조지아 섬 근처에서 분해되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으로 영상을 찍고 수중 마이크로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때 기록된 소리가
블룹과 거의 겹치는 수준의 스펙트로그램과 진폭을 보였어요. 이거다. 과학자들은 확신했습니다. 블룹도 빙산 소리였던 거라고요. 빙산이 갈라질 때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수백만 톤의 얼음이 순간적으로 깨지니까요. 그 충격파가 물을 통해 전달되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노아는 블룹은 남극 해빙이 붕괴할 때 나는 소리와 매우 잘 들어맞는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얼음이 갈라지거나 해저 바닥을 긁을 때 나는 소리라는 해석이죠. 블룹을 낸 실제 빙산은 아마 브랜스필드 해협과 로스의 사이 어딘가 혹은 케이프 아데어 근처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 지역들은 빙하성 신호에 잘 알려진 발원지예요. 거대한 빙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부서지는 곳이죠. 다만 그 순간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리와 데이터만 있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괴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얼음이었죠. 크툴루는 없었습니다. 미지의 거대 생물도 없었어요. 그냥 남극의 빙산이 깨지는 소리였던 겁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안도했죠. 정말 그런 괴물이 있었다면 무서웠을 테니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지금은 빙산 붕괴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중문화에서 블룹은 여전히 괴물의 소리로 남아있어요. 영화, 게임, 소설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심해 괴물의 상징이 된 셈이죠. 블룹 밈도 인터넷에 널리 퍼졌습니다. 크툴루와 연결된 농담들, 괴물 상상도들, 패러디 만화들. 사람들은 과학적 설명을 알면서도 종종 괴물 버전을 더 좋아하곤 합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얼음이 깨지는 소리보다 상상 속 거대 괴물이 훨씬 더 스펙터클하니까요. 그렇다고 과학적 설명이 덜 경이로운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얼음 덩어리가 5,000km 떨어진 곳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낸다는 게요. 자연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바다가 얼마나 잘 소리를 전달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기후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블룹이 1997년에 여러 번 들린 이유가 그 시기의 남극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빙산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지구온난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던 시기였어요. 남극의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빙하가 불안정해졌죠. 더 많은 빙산이 갈라져 나왔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해요. 매년 더 많은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룹과 비슷한 빙산 소리가 더 자주 감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 블룹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 1997년 여름의 소리만큼 상징적인 이벤트는 아직 없었습니다. 블룹은 심해 미스터리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지구 바다의 대부분은 아직 직접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달 표면보다 심해를 더 몰라요. 화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마리아나 해구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그곳엔 뭐가 있을까요? 블룹이 괴물의 포효가 아니라 얼음의 비명이었다고 해서 바다의 미스터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소리들이 남아있고 업수입처럼 지금도 계속 들리고 있는 신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정말로 미확인 생물의 소리를 잡을지. 블룹보다 더 크고 더 이상한 소리를요. 오늘도 노아의 수중 마이크들은 바다를 듣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블룹은 어느 정도 정체가 드러난 이야기일지 몰라도 바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얼음이 깨지고
화산이 분출하고 고래가 노래하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무언가가 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해의 괴물은 지금 상상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해 자체가 이미 충분히 괴물 같아요. 압력, 어둠, 추위,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생명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럽고 또 경이롭죠. 1997년 여름의 그 소리는 크툴루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바다가 우리에게 잠깐 들려준 한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얼음의 이야기이자 변화하는 지구의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심해 미스터리의 서막 말입니다.